요즘 많이들 바쁘시죠? 워낙 이쪽 바스크 쪽, 거래소 쪽, 그 다음에 블록체인, 가상자산 쪽이 워낙 핫하기 때문에 아마 내부 이 업계에 계시는 분들이 안에서 보시는 것보다 밖에서 느끼는 거는 훨씬 더 큰 변화들이 많이 있고 굉장히 많이 주목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주제가 AML의 개요 최근 동향, 그 다음에 FATF 권고에 대한 이해인데, 이거 시작하기 전에 아까 대표님 말씀하시는 걸 쭉 들으면서 여러 가지 저도 소회가 있었는데, 제가 은행에 그 처음 들어갔을 때가 80년대인데, 그 80년도에 들어갈 때만 하더라도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이름 좀 생소할 수 있는 상업은행, 한일은행, 이런 데들이 메이저 은행이라고 했었습니다. 그때 국민은행, 주택은행이 있었고, 그래서 뭐 경영학과나 경제학과 졸업하면 그냥 그런 은행들 들어가가지고 일을 했었죠. 저도 그렇게 해서 외환은행을 들어갔고, 제가 들어가서 얼마 안 돼가지고 한 90년도 초반 정도쯤 되니까 제 옆에 근무하던 친구들이, 동기나 선배들이 은행을 옮긴다고 해서 어디로 가는데요? 라고 했더니, 그때는 IMF 이전이기 때문에 은행을 퇴직한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드문 일이었었거든요. 종금사에서 은행으로 전환한 신한은행하고 하나은행, 이쪽으로 옮긴다고 해서 그때 느끼는 거는 몇 년 전에 갑자기 카카오뱅크로 간다라고 했을 때 그 느낌 그대로였습니다. 도대체 왜? 라고 했고, 그러면서 약간 좀 측은하게 생각했던 측면도 있었죠. 근데 그렇게 가서 2000년도가 되니까 이제 그 기존에 있던 은행들이 대부분 없어져 버리기 시작을 했고, 지금은 어떻게 됐습니까?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기업은행, 국민은행, 이런 데들의 메이저라고 이제 돼 있죠. 그런데 2008년도쯤에 허가받은 카카오뱅크라든지 이런 인터넷 전업은행들이 이제 좀 나오기 시작을 했고, 인터넷 전업은행들이 나오고 나서 몇 년 안 되는데 한 5년 정도쯤 됐는데, 작년도 뉴스에 보면은 카카오뱅크의 시가총액이 국민 금융 지주를 넘어섰다라고 하는 기사를 봤을 때 정말로 굉장히 놀랐었죠. 이게 도대체 말이나 돼? 라고 했었는데, 오늘 아침에 잠깐 봤더니 카카오뱅크가 좀 많이 내려가가지고 19조 원 정도쯤 시가총액이, 그 다음에 국민은행이 한 24조 정도쯤, 신한은행이 한 20조 정도. 우리은행은 얼마나 할까요? 그게 한 16조 뿐이 안 됩니다. 그게 불과 한 10몇 년 사이에 넘어갔는데, 그 10년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요즘은 빨리 변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쓰고 있는 이 아이폰이라고 하는 거, 이게 우리 두뇌를 다 바꿔버렸죠. 금융 생활도 다 바꿨고, 지금 고팍스의 비즈니스도 사실은 이것 때문에 됐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쯤으로 굉장히 우리 생활을 다 바꿨는데, 2007년도에 스티브 잡스가 이 아이폰을 발표를 하고 한국에 2년 동안 못 들어왔어요. 2년 동안 못 들어온 거가 왜 못 들어왔느냐 하면은, 한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정확하게 삼성전자에서 이거 만들 시간을 벌어준 거죠. 저는 이쪽 가상자산 쪽도 지금이 그 시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미 흐름은 이쪽으로 넘어갔는데, 여러 가지 좀 편하게 표현하면은 감독 당국, 규제 당국, 아니면은 좀 더 러프하게 하면은 기득권층, 이런 사람들이 지금 시간을 벌고 있는 거고, 어차피 이쪽으로는 진행될 수뿐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5년에서 10년 지나면은 지금의 카카오뱅크 이런 데들이 이제 신한은행이나 이쪽으로 넘어가고, 그 다음에 새로 나올 강자가 바로 고팍스라든지 이런 새로운 디지털 금융을 선도하는 데들이 분명히 뛰어넘을 겁니다. 그 뛰어넘을 수뿐이 없는 거가, 밖에서 보면은 저도 은행의 고객이죠. 근데 정말 슬픈 거는 은행이 저한테 줄 상품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심지어 은행 가지도 않아요, 지금은. 은행이 저한테 줄 상품이 없는 거예요. 팔 상품이 없는 거죠. 근데 은행 입장으로 보면 안 된 거는, 고객이 은행에 대한 기대가 없어요. 은행이 나를 위해서 뭘 해줄 거라고 하는 기대가 아예 없어요. 그 이야기는, 은행업은 지금은 은행법에 의해 가지고 허가받는 라이센스를 받아가지고 지불 결제하면서 수수료, 그 다음에 예금 대출해주면서 거기서 이자 먹는, 이 정도쯤으로 남아있는데, 금융 서비스 고객들은 은행의 기대는 없는데 가상자산 거래소에는 기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힘이 넘어가고 있는 과정인 거죠. 이 힘 넘어가는 거를, 그 다음에 변화가 빠른 거를 어떻게 준비하느냐의 문제인데, 은행이라고 하는 건 잘 아시겠지만 은행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자산은 뭘까요? 제가 보기에는 그건 신뢰라고 봅니다. 그래서 사실 은행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직원, 건물, 브랜드, 딱 요 세 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뭐 1조 이상의 돈을 버는 이유는 신뢰라고 하는 크레딧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있는 거고, 그 크레딧을 지키기 위해서 중요한 거는 딱 두 가지죠. 하나는 내부 통제, 두 번째가 자금 세탁. 이거를 잘 하지 못하면은 이 크레딧이 다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최근에 아시겠지만 우리은행이 몇백억의 그 사고가 났을 때 우리은행의 레퓨테이션, 신뢰는 떨어집니다. 이미 우리은행이든 실물은행은 크레딧이 막 쌓여있는 상태에서 하락하는 건데, 우리같이 골팍스같이 새로 시작하는 회사들, 새로 시작하는 금융 서비스 회사들은 만약에 그런 내부 통제의 실수가 있다든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는 크레딧 그 신뢰가 훼손되는 게 아니고 아예 존립의 문제가 생겨버리거든요. 그래서 훨씬 더 중요합니다.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용영 전무님이라든지 팀장님이 노력을 해서 국내에서 가상자산 거래소 중에는 가장 많은 그 ACAMS 자격증 취득자를 보유하고 계시고, 이런 자리도 만들어서 계속 AML 교육을 하시는 거가, AML이라고 하는 거를 잘 하지 못하면은 금융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까지는 AML이라고 하는 거는 은행도 그렇고 가상자산 거래소도 그렇고, 이거 안 하면 우리가 라이센스를 못 받아, 아니면 은행에서는 큰 벌금을 받아, 이런 방어용으로다가 쓰였는데, 앞으로는 자금 세탁이라고 하는 거를 방어용 무기에서 공격용 무기로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AML에 관련해서 이렇게 잘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이 베이스에서 해외도 나가고 새로운 금융 서비스도 할 수 있고, 이렇게 공격용 무기로 바꾸는 그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좀 말씀드렸고, 그러면은 자금 세탁이 뭔지에 대해서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그 배경을 잠깐 짚어보겠습니다. 자금 세탁이라고 하는 것은 그 용어가 처음 나온 건 누구 때문에 나왔는지 혹시 아시는 분 있습니까? 1930년도 초반에 그 유명한 알카포네 갱 두목이죠. 그 당시에 미국을 보면 금주법이 시행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금주법 시행이 됐는데, 알카포네는 밀주로 해가지고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었죠. 근데 그 번 돈은 다 현찰로 벌었고, 이걸 가지고 자기가 제대로 합법적으로 쓰려다 보니까 이거 은행에 집어넣어야 되는데 라고 해서 찾은 거가 뭐냐 하면은 동네에 있는 세탁소를 다 인수를 했습니다. 세탁소를 인수한 이유는 그 당시에 세탁소는 무조건 현금 양사였었죠. 왜냐하면 그때는 카드가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세탁소를 인수해서 거기에다가 밀주로 번 돈을 갖다 넣고 이거를 은행에다 넣으면 우리 세탁업을 해가지고 돈 벌었다라고 이제 합법화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되니까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주변에 정상적으로 세탁소 영업을 하던 사람들이 다 망하죠. 이 세탁소는 이 수익이 목적이 아니고 합법화가 목적이기 때문에 그냥 막 싸게 해주고 돈 버는데 목적이 없었던 거니까 전체적으로 경제를 다 망치게 되죠. 불법 자금을 합법화했기 때문에 이거를 자금 세탁이라고 그때 용어가 붙었고, 그 당시에 이 사람이 굉장히 못된 짓을 많이 해가지고 결국 걸렸는데 벌 받은 거는 조세 포탈로만 처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최초 자금 세탁은 1931년도 미국의 알카포네가 했었고,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처음 시작된 거는 마약거래 방지법에 의해 가지고 95년도에 법이 처음 생겼고, 대충 2000년도서부터 이제 시작이 됐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글로벌하게 보면 1930년도에 자금 세탁에 대해서 이제 좀 관심 가지고 그 미국 사법당국에서도 노력을 했는데, 저 당시에 자금 세탁 방지라고 하는 거는 마약 쪽이죠. 마약과 탈세, 요거를 이제 위주로 하다가, 지금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자금 세탁이라고 하는 거는 정확하게 보면 9.11 테러입니다. 그래서 9.11 테러가 2000년도에 9.11 테러가 나오고 나서 그때서부터 이대로는 안 되겠다. 왜냐하면 그때 백서 나온 걸 보면은 테러 자금이 들어왔고, 테러 자금에 의해 가지고 우리 공동체가 망가질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굉장히 강하게 됐고, 그래서 우리나라도 2001년도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특군법이 제정이 되고 수익 은닉법이 제정이 됐고, 2007년도에 테러 자금 금지법과 테러 자금 조달 금지법까지도 만들어져서 이게 우리나라의 법 체계가 됐습니다. 그다음에 이거 신문에서 보셨을 겁니다. 110억 돈다발 마늘밭에 묻었다는 거. 저 시작은 포크레인 기사가 이제 자기가 신고했죠. 나 돈 안 훔쳐갔다고 신고했는데, 저런 일들이 왜 생기냐 하면은 돈은 많이 현찰로 벌었는데, 그러니까 자금 세탁을 할 수 있는 방법을 몰랐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저런 데 묻어놓고, 저기 보시면은 이러한 불법 자금들이 정부 예산의 17% 정도쯤이
어쨌든 잠재적인 자금 세탁을 목적으로 하는 자금들이 정부에서는 17%나 됩니다. 저희 이야기는 우리가 하고 있는 서비스, 고팍스에서 고객들에게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도 저런 채널로 이용당할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합니다. 왜냐하면은 돈이라고 하는 거는 정말로 저도 이쪽 일을 하다 보니까 욕망의 최정점에 있기 때문에 작은 채널이라도 뭔가 이용할 수 있는 데가 있으면 굉장히 강하게 파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좀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가 제공하고 있는 금융 서비스를 통해 가지고 자금 세탁에 이용될 수 있다. 근데 이용됐을 경우에 우리가 받는 그 레퓨테이션 리스크는 어마어마합니다. 이건 단순히 벌금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하고 있는 비즈니스, 그 다음에 앞으로 해야 될 비즈니스, 그 다음에 새로운 금융 서비스를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거 다시 조금 정리하면은, 지금이 2020년도는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점점 올라오고 실물은행들이 내려가는 상태가 됐는데 2030년도의 모습은 어떨까요? 2020년도 후반부터 2030년도에 금융업계는 제가 보기에는 융합으로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고객들은 새로운 것들을 계속 요구를 할 거고 은행들은 카니발라이제이션 때문에 새로운 서비스에 접근을 못 할 거고 그 다음에 돈이라고 하는 거는 1940년도쯤에 브레튼 우즈 협정에 의해 가지고 협정이 맺어졌고 그때는 1달러에 금 몇 온스 이렇게 이제 해주다가 미국의 닉슨 대통령이 1971년도 8월 15일 날 저녁 6시에 발표를 했죠. 자, 지금서부터 이 시간서부터는 앞으로 금 안 바꿔줘. 우린 그냥 돈 찍어낼 거야. 이거 싫으면 너희들이 따라오든 말든. 그러니까 유럽 쪽에서 굉장히 놀랐죠. 1944년도 그렇게 이야기되는데 그때 달러를 기축통화로다가 유럽에서 다 인정을 했는데 이거를 그냥 닉슨이 깨버리니까 이거 어떡하지 했는데 대안이 없었던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겨우 50년 지났는데 50년 지나가지고 지금 보면은 어마어마한 인플레이션이 있고 미국은 그 용어 들어보셨을 겁니다. 오바마 때 헬리콥터 경제라고. 미국이 경기가 안 좋으니까 돈 찍어서 헬리콥터에서 막 뿌리는 거죠. 그러면 그 돈 가지고 미국인들은 나름 불만 없이 살아가는데 불쌍한 우리 중국이 이쑤시개에서부터 모든 거를 중국인들이 다 만들어가지고 몇십 년 동안 뼈 빠지게 돈을 다 모았는데 보니까 달러만 딱 쟁여놓은 거죠. 그러니까 중국이 우리 뭐 한 거지? 라고 해서 이제 지금 결국은 미국하고 중국하고 경제 전쟁하는 가장 큰 베이스는 그거일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타파하기 위해 가지고 13년 전에 나카모토 사토시가 논문을 발표했고 그게 이제 블록체인 논문이었었고 불과 10년 만에 지금 이만큼 진행이 됐거든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지 피아트 커런시 그러니까 명목화폐를 대체할 수 있는 뭔가가 생길 비등점을 향해서 가고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갔을 때 너무 혁명적이기 때문에 다들 무서워하는 건데 어쨌든 절충점을 찾아가지고 CBDC가 됐건 어떤 식으로든지 넘어갈 거고 그럴 때 고팍스 같이 이제 이쪽 블록체인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전제는 고객의 신뢰를 받고 있는 고객과 감독당국과 투자자의 신뢰만 확보하면은 굉장히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들을 실험하고 창조하고 고객들에게 서비스를 하면서 정말 새로운 경제를 만드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 전제는 저러한 돈들이 우리 서비스에 유입되지 않게끔 잘 막아내야죠. 잘 막아내는 방법을 뒤에서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가장 벌금 금액이 컸던 골드만삭스가 받은 8.6조 원. 이건 골드만삭스가 말레이시아에서 라집 총리 도와줘가지고 골드만삭스에 딱 2명이 그런 거예요. 골드만삭스 AP 헤드하고 말레이시아 헤드 2명이 나집 총리 할 수 있게끔 원앤디비 회사를 도와준 거고 그렇게 해서 받은 수수료가 얼마냐면은 8억 불을 받았어요. 8억 불을 수익으로 받았는데 큰 돈이죠. 근데 그 행위로 인해 가지고 받은 벌금이 78억이에요. 근데 이 벌금의 금액 규모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원인은 경영진을 통제하지 못한 겁니다. 시스템 굉장히 잘 돼 있었어요. AML 시스템 잘 돼 있고 프로세스 잘 돼 있고 규정 잘 돼 있었는데 그거에 가장 위에 있는 CEO가 사고를 치니까 밑에서 그거를 체크를 못한 겁니다. 그래서 자금 세탁이라고 하는 거는 크게 보면 세 가지예요. 하나는 규정이죠.
규정화 잘해놓은 규정의 이제 뭐 프로세스라든지 이런 것도 있고, 두 번째가 사람입니다. 조직. 그 조직은 반드시 따라붙는 거가 교육이죠. 늘 교육을 해야지 되고, 그 다음에 자금 세탁이라고 하는 건 지금 이 순간에서 새로운 자금 세탁 기법이 생기고, 새로운 규정이 만들어지고, 새로운 생션이 부과가 되기 때문에 누군가는 각 분야별로 굉장히 귀를 열고, 눈을 크게 뜨고 이걸 이제 팔로우를 해줘야지 됩니다. 그 다음이 시스템. 요 세 가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CEO의 관심과 그 다음에 이 CCO라고 표현하죠. 컴플라이언스 오피서가 예산을 확보하는 거. 요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산 확보하고 교육 잘하고 시스템이야 뭐 언제든지 바꿀 수가 있고, 가장 중요한 건 사람인데, 지금 우리 고팍스가 가장 잘하고 있는 거는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중에서 가장 많은 전문가를 보유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저도 어디 교육 다니면서 계속 하는 말인데, 지방은행보다 많습니다. 일반 지방은행보다 숫자가 많기 때문에 지방은행에서 많이 부러워하죠. 그 다음에 그 전북은행 가서 들어보면은 전북은행 거기에 관계자분들의 표현이 고팍스의 AML 시스템이 자기들 거보다 좋다, 부럽다라고 하는 표현을 실제 쓰십니다. 지금 고팍스는 굉장히 지금 잘 돼 있고, 이 베이스하에서 조금만 더 노력해서 시스템을 이제는 한국 최고가 아니고 글로벌 스탠다드를 여기서 만들어 나가실 때가 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요거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41년도 12월 7일 날 일본이 진주만 공습을 했죠. 저러면서 2차 세계대전에 일본이 참전을 했고, 저 이유는 뭐냐면은 41년도 여름에 미국이 일본에게 경제 제재를 가합니다. 저게 근대 들어가지고 가장 강력한 경제 제재였는데, 그 생션이라고 하죠. 경제 제재의 내용이 뭐냐면은 미국에서 일본으로 수출되는 석유의 90%를 금지를 시켜버렸어요. 그러니까 10%만 나가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평화롭게 있다가 갑자기, 그러니까 일본은 거의 아사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막 너무 경제가 피폐해지니까 일본이 느낀 거가 이거 석유 구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뭐 필리핀이든 이쪽으로 좀 진출을 했고, 하다가 도저히 안 되니까 그냥 진주만 공습을 해버린 거고, 그렇게 해서 2차 세계대전이 딱 끝났죠. 끝나면서 전 세계가 목도한 거는 뭐냐면, 이게 국가 간에 무력으로 전쟁을 하면은 다 죽는다는 거를 그때 배웠죠. 원자폭탄 때문에. 그래서 저 이후에 지금까지 큰 전쟁이 없다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요즘 군대 다녀오신 분들, 최근 갔다 오신 분들은 군대 너무 좋다고 그러죠. 요즘 저녁에 스마트폰도 쓸 수 있어요. 군인들이. 왜냐하면은 이제 더 이상 전쟁은 군인들이 하지 않습니다. 국가 간의 전쟁은 뭐로 하냐면 생션으로 합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미국하고 뭐 유럽하고 러시아하고 그 생전 전쟁하고 중국하고 미국하고도 결국은 경제 제재에 싸우고, 우리나라도 일본하고 감정 안 좋으니까 소부장 같은 거 가지고 싸우는 거고, 전쟁은 어느 순간에 보니까 국가 간의 생션을 가지고, 즉 AML을 가지고 하는 거죠. 근데 이 전쟁에 처음 그 은행이 참전한 거가 제가 2006년도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2006년도에 갑자기 제 외환은행 동기가 전화를 하더니, 그 당시에 외환은행을 론스타가 경영할 때거든요. 론스타 외국인 행장이 부르더니 갑자기 자금 세탁 방지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라고 이제 지시를 한 거예요. 지시한 거는 론스타가 한국 외환은행을 뭐 잘해주기 위해서가 아니고, 론스타가 그때 미국에서 벌금을 받았어요. 자금 세탁 방지를 좀 잘못했다라고 해서. 그래서 전 세계를 다 업그레이드 시키는 조건으로 이제 벌금을 받았기 때문에 외환은행에도 그걸 이제 해야지 됐었고, 제 동기가 아무것도 모르고 뭐 전산 시스템을 구축하라고 하니까 저한테 물어봐서 막 검토한 다음에, 그때 저도 처음에 자금 세탁이 뭔지를 배웠고, 검토해서 전화하면서 했던 말 지금도 기억나요. 야, 내가 조사해봤더니 세탁기 중에 제일 좋은 건 LG 거더라. 라고 이제 되도 않는 농담을 했었는데, 그때서부터 지금까지 이제 한 15년 만에 드라마틱하게 바뀌었죠. 그 당시에 외환은행의 자금 세탁 방지 담당자는 딱 2명이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하나은행으로 인수돼가지고 거의 한 60명, 70명 정도쯤 늘었죠. 그래서 그만큼 자금 세탁이 더 세지는데, 더 큰 거는 국내에 들어있는 SC은행, 시티은행은 자금 세탁 방지 담당자들이 120명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서울 지점만 해도. 왜 그렇게 인원이 많을까요, 그들은? 많은 이유는 경험적으로 배운 거. 나중에 벌금 내느니
사람 많이 뽑아가지고 여기 투자하면 나중에 벌금 받을 때 경감해 주더라. 라고 하는 거 이제 취득을 한 거죠. 그래서 인원을 많이 하고 있고, 아까 그 2천억 썼다는 기업은행의 경우에도 뉴욕에서 뉴욕 DFS나 뭐 핀센에서 감사를 받아보니까 자금 세탁 방지 시스템에 투자를 많이 하면 벌금을 훨씬 많이 깎아주네 라고 하는 거를 알았기 때문에 지금 기업은행의 캠스 자격증 보유자 몇 명이나 될까요? 참고로 제가 작년 1월 말로 국내 총 그 취득자가 200명 수준이었었거든요. 200에서 250명 수준이었는데 기업은행이 지난달 말자로 800명이에요. 그러니까 상상을 초월하는 숫자죠. 그 이유는 우리 뭐 1000명, 2000명 해놓으면은 이게 나중에 문제가 됐을 때 그 감독 당국에 어필할 수 있는 그게 되기 때문에 기업은행은 굉장히 심플한 전략을 썼는데 전 직원에게 이메일 보내서 공문 보내서 캠스나 CGS 자격증을 취득하면 그냥 300만 원 드립니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기업은행은 더군다나 그 공공기관 요금을 받기 때문에 한 150만 원만 내면은 그걸 딸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확 늘려놓은 거죠. 그래서 한 2달 전쯤에 300만 원 너무 많다라고 해서 그걸 이제 좀 줄였어요. 줄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계속 많이 따고 있고 해서 그만큼 자금 세탁 방지 시스템은 더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전쟁을 군인이 하는 대신에 이게 2007년도서부터 은행원에게 국가에서 밀어버렸죠. 이거 은행 니들이 좀 해. 라고 해서 은행이 어느 순간에 참전을 해버렸죠. 본의 아니게. 근데 은행이 참전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고 은행이라고 하는 거는 아직 우리는 업권법이 없어서 그러는데 은행은 라이센스 장사거든요. 은행법에 의해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시키는 대로 할 수뿐이 없었고 처음에는 그래서 뭐 한 2명이 시작했다가 5명, 10명 늘었다가 지금은 점점 커지고 이제는 뭐 벌금이 막 조 단위까지 하니까 안 할 수가 없어가지고 계속 하는데 한계에 분명히 부딪혔습니다. 그래서 은행원이 이걸 다 팔로우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게 이제 나왔고 거의 이제 컨센서스가 이루어졌고 그러다 보니까 FATF라든지 바젤 커미티에서 계속 강조하는 거가 PPP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라이빗 퍼블릭 파트너십을 해라. 그래서 민간과 공공이 파트너십을 해가지고 이걸 잘 해라. 라고 하는 거가 계속 은행원들에게 이거를 잘 막으라고 했는데 이게 너무 복잡해져가지고 이제 은행원이 그걸 범주를 넘어가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전략물자관리원이라든지 이런 쪽에서도 이제 같이 협조를 하고 있고 거기에 뭐 저희 같은 ACAMS라든지 학회라든지 이런 쪽을 통해 가지고 민간 쪽과 그 다음에 레귤레이터 그 다음에 이쪽 금융사들 요게 합동으로 해서 이걸 막지 않으면 우리나라의 레퓨테이션은 이제 또 굉장히 큰 문제가 되고 실질적으로 FATF 상호평가에서 그레이드 하나 내려가면 이자율이 바뀌어 버리거든요. 그러면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큰 손해가 나기 때문에 전쟁은 군인이 하는 게 아니고 이제는 금융회사가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전쟁할 때 무기가 AML이고 근데 AML을 지금까지는 방어용 무기로만 썼는데 앞으로는 우리가 신사업을 하려면 이게 공격용 무기로다가 하려면은 더 공부 많이 하고 더 준비를 많이 해서 이제는 그냥 보험 드는 게 아니고 앞으로 신사업을 하기 위해서 우리 자산화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AML의 현재 추세입니다. 해외로다가 돈을 빼가지고 은폐를 한 다음에 한국으로 다시 들어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사경제를 침해하기 때문에 경제가 붕괴가 되죠. 결국 우리들이 공동체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는데 방해가 되는 거가 자금 세탁이기 때문에 이거 굉장히 저희들이 신중하게 그다음에 철저하게 예방을 해야지만 됩니다.